이렇게 늦은 시간에 철학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의미와 방향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제 철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철학 교수로 머물러 있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한충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삶의 의미나 방향을 설파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산 것도 아직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깊이 철학을 공부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왔을 때 이제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서 철학과로 진로를 바꿀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진로의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데 그때는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로와 환율이 엄청 비쌌어요. 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이화여대에 취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실업 위기가 뭐 한국 사상 최고로 치닫고 있고요. 2030년에는 철학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그때는 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삶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저의 사랑이 이제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 컨택트의 주인공, 저 위에 있는 이제 여성 루이즈 뱅스로부터 도움을 구할 거고요. 루이즈 뱅스는 이제 매우 극적인 상황에서 영화 속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게서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니체는 이제 운명에 대한 사랑, 운명애라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은 이거는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뒷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뱅스와 이제 니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사랑이 좀 상상력이 필요한, 공감이 필요한 그런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그런 어떤 같이 사고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할게요. 영어와 철학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지금 이제 여기 뭐 관장님들, 사서님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야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도 결코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삶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의미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이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도는 없어요. 그런 설문조사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삶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 행복 지수라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혹시 미리 신문 기사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년 3월 20일에 소개하는 자료고요. 그날이 이제 행복절이라고 합니다. 3월 20일. 그리고 이제 156개국을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몇 위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이 몇 위인지. 156개국 중에서 네, 57위예요. 57위. 이제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점 만점이고요. 이제 핀란드가 1등, 가장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7.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57위, 5.8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비교가 적절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독일에서 7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그래서 독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독일은 이제 15위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GDP인데 GDP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지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이 조금 좋긴 한데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명은 보면은 한국이 더 오래 삽니다. 그 독일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만큼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평균 수명이 높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 선택의 자유. 저기 freedom to make life choices라고 돼 있는데 독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이. 독일은 0.58이고 한국은 0.24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용도가 봤을 때 독일의 우리가 3분의 2 정도. 독일은 0.27, 한국은 0.17.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패를 인식하는 정도인데 독일은 이제 0.28이고 한국은 이제 독일의 한 20%도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도 자기가 정말 100% 원해서 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러면 삶을 덜 사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용도가 낮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더 많이 이제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짜증도 역시 이제 삶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뭐랄까 어떤 그런 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크게 터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것 역시 이제 삶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독일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삶이 저는 이제 더 불행한 삶을 더 오래 사는 거는 역시 이제 그 삶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통계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이제 제가 실제로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접했는데 보면은 다들 독일에서 취직하고 싶어하고 독일에서 취직하면은 그냥 독일에서 그냥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냥 살아보면 거기가 더 좋은 걸 이제 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삶이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 삶을 사랑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요. 제가 대학에 강단에 선 지 3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표정을 보는데 학생들 표정이 정말 많이 어둡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학교에서도 이제 시간 강사를 해봤지만 다 어두워요. 이화여대 학생만 어두운 게 아니고 다 어둡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의 표정이 분명 조금은 밝아질 건데 저는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직을 해서 사는 이제 사람들을 봐도 표정이 어둡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멕시코 퀴즈가 있는데요. 혹시 인간이 숨길 수 없는 것, 정말 숨길 수 없는 것 3가지 뭔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3가지, 우리 인간한테 있는 3가지 특징? 기침, 사랑? 하나는 또 뭘까요? 하나는 좀 슬픈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재채기는 절대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채기 나올 때 아무도 그거 가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을 이제 숨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공공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3번째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랑을 하면은 이제 우리 농담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표정이 좋아지면 너 요즘 연애하니?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넘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연인과 가족을 사랑할 때 얼굴이 밝은 것처럼 이제 삶에 대한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사랑하면 매 순간 살아있다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에 겨워서 얼굴이 환하게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얼굴이 조금 밝게 빛나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평일 저녁에 여기에 오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다라는 걸 이제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과연 이제 모든 삶이 다 사랑할 만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 전철역 2번 출구를 나오면 이제 요즘에도 있는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이제 껌을 파는 이제 장애인이 한 분 계세요. 길바닥에 앉아서 저녁에 이제 그 앞을 지나쳐서 이제 집에 가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마음이 엄청 이제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에게 제가 당신의 삶을 사랑하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두 사람의 삶을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그 삶들을 그대로 살라고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를 너무나 좋아해서 대학에 가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통번역의 일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학자, 통번역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강사가 됩니다. 언어만 사랑하느라 이제 공부만 하느라 이제 연애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40이 넘어서야 이제 비슷한 또래의 이제 물리학 박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되게 늦게 이제 딸을 한 명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떤 그런 소중한 딸이겠죠. 그리고 이제 딸은 예쁘게 자라다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10대에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도 이혼하고 다시 혼자 살고 이제 연구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여성의 삶도 그대로 사랑할 만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학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가서는 고전 어문학, 그러니까 그리스어와 이제 로마어, 라틴어를 전공을 합니다. 스승으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서 20대에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재능을 이제 과시하고 입증하고 싶어서 이제 20대 중반에 첫 책을 이제 야심차게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찬사보다는 비난을 받고 크게 낙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심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너무 아파서 결국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아갑니다. 책은 계속 쓰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몸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결국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그 뒤로 약 10년간은 이제 식물 인간처럼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남성의 삶은 어떤가요? 이 삶도 한번 삶 그대로 사랑해 봐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이제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살겠냐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이 두 사람은 여러분도 아마 슬라이드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영화 컨택트의 주인공 루이즈 뱅스와 이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생애입니다. 근데 정작 이 두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을 환영한다고, 자신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말하는 삶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루이스 뱅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영화 컨택트에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영화 흥행 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1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왜 조사했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 71위라는 거는 이제 매주 한 편씩 영화를 보는 사람도 52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 거란 얘기고 아마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루이즈 뱅스가 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텔레비전을 켜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뉴스 속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지구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파하고 이제 뱅스는 연구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아까 나왔던 이제 그 육군 대령이 이제 찾아와서 어떤 소리를 통역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령은 이제 뱅스를 이제 외계인들과 만나게 하고 그들의 도착 목적, 그들의 방문 목적을 알아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뱅스는 외계인들의 우주선에 들어가 그들과 문자를 사용해서 대화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외계인들이 무기를 주기 위해서 오퍼 웨픈이라 그러는데 무기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기라는 말에 모두 긴장하고 중국은 외계인의 우주선을 파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우주대전이 발발할 것 같은 몹시 위급한 상황에 뱅스가 홀로 외계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무기를 준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그 진위를 중국 장군에게 중국군의 대장에게 전달하고 이제 장군은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군대를 철수하고 외계인의 우주선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화의 줄거리고요. 이제 어떤 뭐랄까 화려한 액션 장면은 없습니다. 여기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게 전부고 이제 그 외에 어떤 화려한 액션 장면은 없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본 사람이 적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이제 재밌게 이제 감상을 했고요. 여러분께 오늘 그 재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삶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의 이제 세 장면이 좋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그 도널리 박사,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그 도널리 박사가 외계인의 언어와 사고 방식 그리고 그들의 시간관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백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같이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맥스인데 이제 그 뱅스 여자 주인공이 우주 대전의 발발을 이제 홀로 막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뱅스와 이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결혼을 할 거예요. 2년 후에 영화 속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그때 이제 미래에 결혼할 남편 이제 도널리와 뱅스와 도널리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이제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휴무스라는 말이 흙인데 이제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인류를 휴먼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외계 인류는 이제 헵타파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지은 거죠. 왜냐하면 헵타가 7을 뜻하고 파드가 발을 뜻해서 이제 7개의 발. 여기는 지금 6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다리가 7개 있어서 저렇게 이제 헵타파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우주선에 대해서 우주선이 이제 조개 껍질처럼 생겨서 이제 우주선을 이제 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조개 껍데기가 서 있는 것처럼 저게 이제 우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널리가 이제 외계인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외계인은 이제 말소리가 아니라 문장으로 소통한다라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저 발 하나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먹물 비슷한 게 나와서 이제 문장을 쓰는 거예요. 문장을 그린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형태를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쓴 게 아니라 의미를 쓴 거기 때문에 이제 표의 문자와 비슷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국어 한자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어는 문장을 쓸 때 이제 여러 한자를 차례대로 이렇게 써야 되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차례대로 써야 되는데 외계인의 문장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냥 먹물을 한번 뿌리면 알아서 이제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와도 다른 언어고요. 그리고 이제 가령 한국인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 서술어, 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을 하고요. 문장도 그렇게 쓰지만 외계인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하나의 문장, 어떤 하나의 그 기호 속에 거기에 모든 이제 성분이 동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순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인으로부터 결과의 순서로 보통 생각하고 기술하지만 외계인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의 언어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순방향, 뭐 원인에서 결과라든가 뭐 결과에서 원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순방향이나 역방향이 없이 이제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를 이제 우리 인류의 방식을 이제 선형적, 직선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은 이제 비선형, 선이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순서로 작동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선형적 혹은 이제 원형 어떤 사고 방식, 언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이 생각도 그렇게 하는가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도널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뱅스가 이제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외계인은 생각도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널리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그 쉘은 이렇게 12개의 곳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고 하면, 우리가 당신이 문장을 하나 쓸 때, 양손으로 문장의 양쪽 끝으로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양쪽에서 쓰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사용할 모든 단어를 알아야 할 것이고,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할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양손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기도 제가 하나 찾은 건데. 근데 도널리가 말하는 것은 양손으로 완성된 문장을 쓰는 걸 말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의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있고 그 단어들의 길이와 단어들 간의 여백도 다 알아야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할지 알고 딱 이렇게 썼을 때 가운데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가운데서 겹쳐버리거나 문장 중간에 이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외계인은 그런 일이 없이 쓰는 거죠. 그리고 한두 문장이 아니라 모든 문장을, 모든 의사소통을 다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도널리의 비유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생각도 이렇게 할 거고 삶도 이렇게 살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봤는데요. 선형적으로 생각하면,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삶은 탄생에서 시작해서 써나가는 이제 문장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선형적 삶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탄생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 문장이 쭉 써지겠죠. 하지만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비선형적 삶, 그리고 아까 도널리가 말한 것처럼 문장을 양 끝에서부터 동시에 쓰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쓸 테고요. 그때는 이제 탄생과 죽음 사이의 모든 사건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일어날지 알아야지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간에 겹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장,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외계인의 어떤 이제 사고 방식이고 시간이기도 한데, 저런 이제 원형적 삶,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헵타파드의 언어입니다. 그 외계인의 말, 그 무기를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데, 저 말을 봤을 때는 저 문장을 어디서부터 쓰기 시작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써야 될지 반시계 방향으로 써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외계인들의 언어관, 시간관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도, 그리고 과거와 미래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널리가 말하는 도널리의 비유와 같은 삶, 어떤 비선형적 삶, 한 발 더 나아가서 원형적 삶이 어떤 건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알면서 사는 거. 근데 이런 어떤 외계인의 삶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삶일까요? 아니면은 외계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서로 비슷한 삶일까요? 저는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서 20대 중반까지 인간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삽니다.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그러고 우리가 이제 80세에 죽음을 맞는다고 하면 60세 중반부터의 우리의 모습도 다 비슷해요. 다 65세 아니면 더 일찍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이 약해지고 어디가 아프고 병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중간에 이제 40년 정도, 2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20대 그 중반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중간의 삶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50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60대 이후에 어떤 그 노후를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이미 큰 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이제 과거의 영향을 받고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어느 정도 정해진 삶의 조건을 저는 이제 이 영화 컨택트가 아주 극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혹시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는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이제 뭐랄까 준비를 하고 삶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나이가 저랑 비슷해서 혹시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 보셨습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자기 영정 사진을 미리 찍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다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탄생과 죽음이 훨씬 더 분명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인류의 선형적 삶과 그다음에 그 외계인의 비선형적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뱅스가 이제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하고 나서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알게 된 후에 이제 그 언어를 습득하면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쟁이 나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제 외계인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우주 대전의 발발을 막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의 길이는 약 10분 정도, 좀 긴데요. 장면의 시작 부분, 이 장면 여기에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나왔지만 지구에 외계인 우주선이 12대가 왔고 이제 12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미국, 뭐 러시아, 파키스탄,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고요. 그 각각의 나라는 이제 우주선이 도착한 곳에 기지를 만들고서 외계인과 대화를 나누고 외계인을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연락을 끊고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외계인의 도착 목적을 알아냈고 이제 그 무기를 주러 왔다는 도착 목적을 알아냈고 그 목적이 자국의 이익에 반대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 때문에 어쩌면 자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외계인의 도착 목적을 공유하지 않고 외계인에 맞서서 이제 군사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군사 행동이고 지금 외계인의 우주선이 위에 있고요.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의 우주선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제 곧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뱅스의 어떤 그 운명적인 행동을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12곳의 이제 베이스 캠프가 그동안 정보를 공유해 왔는데 중국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외계인에게 선전포고하고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다급해져서 미국도 이제 뱅스를 시켜서 빨리 외계인의 목적을 알아내라고 하고 이제 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기를 주러 왔다라는 그거였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CIA의 어떤 요원이 있어요. 근데 그 요원은 무기를 주다라는 말, 오퍼 웨폰이라는 말은 다 아는 말이라고 해석이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뱅스는 혼자 외계인을 만나러 가서 이 무기를 주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진위를 파악을 하고 이제 외계인이 말하는 무기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언어를 이제 무기로 이제 가리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지만 이제 그 여기 책임자 대령은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뱅스 혼자서 이제 전쟁을 막으러 갑니다. 이제 뱅스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가만히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이게 현재와 미래가 이제 뒤섞여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미래에
이걸 보는 거예요. 미래에 자신이 쓴 책, 아마도 제 짐작에는 한 15년 후에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헵타퍼드 언어를 계속 연구해서 더 유니버셜 랭귀지, 우주의 언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있고 아래에 보면은 이제 Translating 헵타퍼드라고 그래서 헵타퍼드 언어 번역하기라는 이제 책을 쓴 거고, 이제 미래에 15년 후에 썼을 이 책을 현재 미리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헵타퍼드 언어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3000년 후에 외계인의 행성에 위기가 찾아오고 이제 그 위기를 지구인이 구해주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지구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계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이제 선물로, 그 언어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고요. 이제 뱅스는 이제 혼자서 이제 외계인이 도착한 목적이 전혀 적이가 아니고 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 전쟁을 막을 것인가, 중국과 외계인 간의 세계 대전을, 우주 대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이제 그때 뱅스가 하는 것도 역시 가만히 1년 반 후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제 뱅스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장군이 통화라는 거를 이제 오늘로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이제 2020년 4월 8일에 이제 연회장에서 1년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뱅스와 장군이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죠. 그때 중국군의 장군이 찾아와서 뱅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뱅스는 왜 고마운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장군이 설명해 줍니다. 2018년 11월 8일에 우주대전 발발의 위기 때 뱅스가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고 그래서 외계인과의 충돌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뱅스는 여전히 영문을 몰라요. 왜냐하면 장군의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에 장군이 이제 뱅스에게 연회장에서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이제 아래와 같이 말을 합니다. 2020년의 대화예요. 저는 당신의 정신이, 뱅스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뱅스가 어떻게 미래를 아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나의 전화번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뱅스는 이제 2020년에 뱅스가 전화번호를 안 건데 2018년에 뱅스가 이제 미리 봐서 이제 2018년에 뱅스도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이제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때 또 다시 이제 2020년에 연회장으로 가서 그 연회장에서 장군이 뱅스에게 이제 자기 부인의 유언을 이제 뱅스가 들려줬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유언을 뱅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뱅스도 이제 그것을 미리 보게 되고 그래서 2018년에 장군한테 전화를 할 때 그 이제 부인의 유언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은 이제 뱅스가 말하는 것을 믿게 되고 외계인도 이제 미래를 알고 있고 그 미래 3000년 후에 미래를 위해서 지구에 왔다는 걸 이제 믿고 이제 군대를 이제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만들어 봤는데 저 연회장은 2020년이고요. 2016년에 장군의 부인이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장군의 부인이 죽을 때 장군에게 유언을 남겨준 거고요. 유언은 이 아래 내용이에요. 이제 중국말을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18년에 뱅스는 이제 장군을 만난 적도 없고 장군의 부인을 알 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유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몰라야 하는 거죠. 하지만 2020년에 장군과 뱅스가 이제 저 연회장에서 처음 만나고 그때 장군이 뱅스에게 그 유언을 들려줬어요. 근데 2018년에 뱅스는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있으니까 2020년에 자기가 들을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뱅스가 장군한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어가 생각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선형적이지 않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약간 모순처럼 느껴질 거예요. 한번 이런 이제 저 방향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외계인의 사고 방식과 시간이 어떻게 가능할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보고 이제 왼쪽이 출발, 그다음에 오른쪽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평적 시간.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현재 우리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 아래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 직선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아래로. 그래서 2016년, 2014년은 우리 아래에 있어요. 지금 현재 2018년 현재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를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혹시 미래도 현재 우리의 위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미래의 화살표도 이렇게 90도 제가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18년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 이제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파란 화살표, 파란 구분 화살표처럼 이제 미래도 저렇게 우리가 혹시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 화살표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란 화살표의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이거는 혹시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인류 지구인의 시간이 이제 수평선의 시간이고 이제 헵타파드 외계인의 시간은 이런 수직적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수평선의 시간이 수직선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 뱅스가 여자 주인공이 경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인공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인의 시간은 수평선, 외계인의 시간은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영화 속에서 이런 수평 시간이 수직 시간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고 이제 외계인이 돌아가고 이제 뱅스와 도널리 둘이 남아서 나누는 대화인데요. 이제 이 대화가 저는 이제 운명에 대한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뱅스는 다 알아요. 이제 자기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도널리와 결혼할 거고 한나라는 딸을 낳을 거고 그 딸이 10대 불치병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죠. 이제 나는 어떤 여행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고 그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도 압니다. 이제 안 좋게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행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모든 순간을 나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말은 이제 딸을 잃는 슬픔으로 모든 게 끝날지라도 그것을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다 기쁘게 받아들일 거란 얘기예요. 딸이 아파서 누워있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그 슬픔도 다 저렇게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이제 긍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널리한테 물어보죠. 도널리랑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삶을 반대한다면 같이 살기 어려울 텐데. 만약 도널리 당신이 당신의 삶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면 뱅스 자신처럼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 좋은 일들, 딸의 죽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꿀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도널리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도 도널리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좀 더 자주 말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답이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삶이 싫어서 바꾸겠다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뱅스는 도널리를 이제 안아주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렇게 끝나요. 이제 서로 안고 포옹하는 걸로 끝나고 이제 미래가 겹치면서 이제 도널리가 이제 뱅스에게 이제 아이를 만들고 싶냐라고 이제 도널리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뱅스가 예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는 끝나요. 영화는 이제 예스로 끝나는 겁니다. 긍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니체의 철학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생각, 니체 철학에서 유명한 두 가지 생각을 제가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제 가장 무거운 무게라는 제목이 붙은 이제 짧은 텍스트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이나 밤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이나 밤에 악마가 당신의 가장 큰 고독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몰래 들어와서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제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당신이 살았던 그 삶을 당신은 한 번 더, 그리고 무한히 다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과 쾌락, 모든 생각과 탄식,
당신의 삶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순서와 차례로 말입니다.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늘 다시 뒤집어지고 그 시계와 더불어 먼지 중에 먼지, 가장 작은 모래와 같은 당신도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악마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악마를 저주하면서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아니면 당신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엄청난 순간을 이미 경험했습니까? 악마, 그대는 악마가 아니라 신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대의 말보다 더 신성한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런 상황을 긍정하는 겁니다. 영원한 반복의 상황을 긍정하는 거고, 만약 이런 영원한 반복의 사상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그 사상은 지금 있는 현재의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아마도 분쇄할 것입니다. 이제 분골쇄신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으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물음이 가장 무거운 무게로 당신의 행동을 누를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걸 아니까 당신은 이 일을 한 번 더 그리고 무한히 다시 원합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뱅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마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게다가 그 삶을 한 번만 더 사는 게 아니라 무한히 다시 반복할 거라고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다시 겪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고 나서 이제 어떤 양자택일을 이제 우리한테 니체가 말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선택, 이제 무릎 꿇고 막 이를 악물고 저주하는 이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미워할 것입니다. 삶을 끝내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운명에 질질 끌려가며 지겹게도 싫은 삶을 마지못해 살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알게 됐으니 괴로움이 삶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의 사실을 알려준 악마를 저주하고 화가 나서 이를 악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무릎을 꿇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이고요. 두 번째 선택은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반복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니체가 말을 하고요. 자,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지 숙고하면서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저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뱅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삶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만 저는 이렇게 영원히 그 삶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같은 책에서 니체가 이제 운명에 대한 사랑을 말을 합니다. 자, 니체가 점점 더 배우고 싶은 것은 삶의 모든 일에서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입니다. 그렇게 나는 삶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운명에 이것이 이제부터 나의 사랑이 될지어다. 나는 추한 것에 맞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언젠가 나는 그저 예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악마의 상황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모든 걸 다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니체가 고통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주는데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고통, 시간을 끄는 저 길고 느린 고통은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철학자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그리고 또 고통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 던지도록 강요하고, 아플 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말이 저는 멋있는데, 나는 그런 고통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이 우리를 이제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도 이제 아름답게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은 필연적인 것은 나를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나를 상처 입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운명애가 나의 가장 내적인 본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뭐랄까 우리가 겉으로는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우리는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의 지루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오늘 저의 강연이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롭게 만들었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재미없어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문의를 이해하고 이제 역사, 문화, 철학을 통해서 이제 해석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인문학인데요. 그 인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해석 능력을 기르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도 거기에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 컨택트가 인문학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언어학자, 인문학자고 그 해결하는 방법도 지극히 인문학적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해석하는 것. 이제 뱅스가 무기를 주다라는 말을 이제 외계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긴장감이 돌고 막 이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려 그러는데 그때 뱅스가 그 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CIA 요원은 그 말 두 단어 다 아는 말인데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고 거부했어요. 하지만 외계인은 그 무기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해석은 분명히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문학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문학의 필요성에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도서관에 자주 오셔서 인문학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